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제법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낙폭이 컸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운 고조를 말하는 워싱턴의 시선이 반영됐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참 어려운 장이죠. 이 고차원의 방정식 어떻게 풀고 시장에 대응해야 할지 오늘도 탄탄하게 준비한 1시간 돈의 흐름 읽어보시죠. 2월 18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의 돈이 다시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시장이 재미없으니까 예적금 따박따박 이자 주는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등 4개사 3만 8천여 대의 차량에 이 리콜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어떤 문제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물가가 많이 오르긴 오른 모양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브랜드별로 치킨, 햄버거 가격을 한눈에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최근 아이스크림 가격 요거 왜 이렇게 비슷하거나 올랐을까 궁금했던 분들 답이 나왔습니다. 담합에 따라서 무려 1,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증시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오랜만에 홍춘욱 대표 오시는데요. 돈의 신호를 포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최근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이 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죠. 경제탐사 시간에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얘기해 볼 건데요. 로지, 레아, 유아, 가요계까지 영역을 넓혀서 이제 데뷔 앞두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도 있다고 합니다. 잠깐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반영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예적금 시장으로 다시 몰려가신다고요? 네, 어제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2월 M2가 3,613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0.7% 24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M2는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을 의미하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13%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개월 연속 10%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중의 통화량은 작년 4월에 3천조 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에 매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주체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 모두 통화량이 늘었습니다. 개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한 금액보다 예탁금은 적게 늘었는데요. 이런 돈이 예적금 등에 흘러갔을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별로 보면 정기예적금이 20조 원, 금전신탁이 5조 원, 시장형 상품이 4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반대로 수시입출금 통장에서는 5조 원, MMF는 4조 원 넘게 감소했는데요. 최근에 코인 시장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적금 금리도 오르면서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리콜 소식이 있는데 테슬라,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 4개사 14개 차종에서 대규모로 리콜이 결정이 됐네요. 네, 우선 테슬라의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 3천여 대에서는요.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또 테슬라 일부 차량에서는 앞유리의 성에가 잘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우디 A3 등 5개 차종 4천여 대에서는요. 사고 시에 조수석 에어백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서 탑승자가 다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스카이버스 등은 등화장치 문제가, 또 할리 데이비슨 등에서는 계기판 문제가 지적돼서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차들을 몰고 계시다면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데요. 제작사에서 자동차 소유자한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줘야 되고요. 리콜 이전에 자비로 수리했다면 비용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긴 오른 모양이에요. 치킨, 햄버거 같은 주요 외식 품목, 브랜드별로 가격이 얼마인지 요거 비교해서 정부가 이제 알려준다고요? 네, 정부가 다음 주 수요일 23일부터인데요. 12개 외식 품목의 프랜차이즈별 가격과 등락률을 매주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 외식 물가가 요새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공개 대상 품목은 죽과 김밥, 햄버거와 치킨부터 떡볶이, 피자, 커피나 짜장면까지 우리가 많이 먹는 품목들로 정해졌습니다. 모든 음식점이 가격 공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의 주요 메뉴 가격만 공개됩니다. 예를 들면 치킨 브랜드 상위 10곳을 뽑아서 후라이드나 양념 같은 서너 개 메뉴의 가격을 공개하는 식이 됩니다. 이 가격 정보는 매주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됩니다. 외식 메뉴 가격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더 신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업체별 가격 정보가 이미 다 공개돼 있는데 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정부가 물가 상승의 책임을 업체에만 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어쩐지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라더니 담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와 빙그레, 혜태제과식품까지 5개 업체에 총 1,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고요. 담합에 가담한 3개 대리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시장이 예전처럼 화랑은 아닌 상태인데요. 매출이 떨어지자 업체들이 2016년에 영업 전반에 대해서 협력하자는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후에 빠삐코와 폴라포 같은 튜브 제품 가격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합의하에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에는 구구 크러스터나 투게더 같은 떠먹는 아이스크림의 판매가를 할인 없이 4,500원으로 맞췄고요. 월드콘이나 보라보콘 같은 콘류 가격도 200원 일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기업이 발주한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는 업체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이 아이스크림 회사들이 2007년에도 가격 담합이 적발돼서 45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적발된 겁니다. 이 공정위는 국민 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의 가격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매점과 소비자한테 전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조치 이후에 각 업체별로 내놓은 반응도 좀 상이합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온 업체들도 있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상황이 진전되는지는 저희가 속보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시에서 아마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오스템 임플란트 이 상장 폐지 여부를 가르는 거 결국은 상장 폐지 심사 대상으로 넘어가게 됐군요. 네, 어제 한국거래소가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돈이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묶일 수밖에 없어서요. 좀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향후의 절차를 보면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에서 35일 동안 실질 심사를 거친 다음에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유지나 폐지, 1년 이내 개성기간 부여 등 3가지 중에 1가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오스템이 15영업일 이내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내면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심사해서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거래소 안팎에서는 횡령액 상당 부분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경영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퇴출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상장 폐지 가능성은 좀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다만 회계법인 감사가 걸림돌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면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오스템의 소액주주가 2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회사 쪽에서는 이사 과반수 사회이사 선임, 또 감사위원회 도입 같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거래가 조속하게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2,000명 가까운 소액주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텐데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 어제 방송하면서 예고해 드린 대로 10만 명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 마스크 착용하는 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는 거 계속 강조드리고요. 거리두기 조치는 좀 완화된다고 합니다만 본인 건강 스스로 지키는 게 가장 최우선이겠죠?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가 또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또 하루 만에 급반전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는 다시 점화된 우크라이나 우려로 하락 출발한 가운데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페스틸리라는 기업이 부진한 가이드선을 발표하고 마이너스 한 30% 정도 하락을 하자 소프트웨어 업종이 동반급락하는 등 개별 기업 이슈가 나스닥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더불어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각국의 정부 관계자가 외교적인 협상을 촉구했으나 우크라이나의 불안 심리를 완화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했고요. 게다가 오후 들어서 이 블라드 총재가 매우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언급하자 나스닥의 낙폭이 재차 확대되면서 마감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두고는 보는 시선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일단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일단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전면전 가능성까지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동향에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국영 언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돈바스 지역에 포격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불안 심리가 확산이 됐었고요.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이 먼저 공격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엔 연설을 통해서 러시아가 세계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을 좀 했습니다. 더불어서 바이든 미 대통령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빌미를 만들기 위한 위조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수요일 내 침공을 단행할 것이라고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러시아는 이제 미국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에서의 훈련을 마친 군인들이 복귀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과 나토는 새로운 부대가 추가됐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듯 우크라이나 이슈를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또 긍정적인 부분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외교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회담을 제안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20일까지 미넨 안보회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공표했던 훈련 기간이 이제 20일인가 22일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철군이 있는지 여부도 시장에서는 아마 주목을 하게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잖아요. 블러드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 여기에 긴장하고 있다. 팀장님 소리가 약간 울리는데요. 혹시 블루투스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네네.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증가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이 블라드 총재,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굉장히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지 않다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발언 자체에서는 기존의 발언과 그다지 차이가 있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조금 다른 부분은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넘어야 한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2% 이상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뜻으로 시장은 좀 해석을 했고요. 이에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의 하락폭이 확대되는 데 기여를 좀 했습니다. 특히 블라드 총재는 근원 PC 물가지수가 이미 5%를 넘어섰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완화되지 않는다면 큰 공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시장에 충격을 줬던 부분은 인터미팅이라고 불리우는 비정례 FOMC 회의를 열어서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한 부분이 시장으로서는 조금 더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급하면 사실 임시회의를 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열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열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였고요. 사실 가장 매파적인 행보로 보였던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은 없었지만 사실 지금 미국 증시 흐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이슈와 소프트웨어 업종의 급락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한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이 미국장이 옵션 만기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의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로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 이전에 일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한다는 점에서 금일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두고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나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와 블러드 총재의 발언에 대한 부담으로 1% 이상 하락 출발을 했고요. 다만 이미 전일에 변동성 확대 국면을 좀 겪었었기 때문에 낙폭의 추가 확대는 일단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외국인들도 이 거래일 연속 좀 코스피를 순매수를 했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도 미넨 회담 등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상존한 만큼 과도한 우려까지는 좀 할 필요는 없다는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 사태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 모멘텀이 최근에 계속 현물 가격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의 이익 추정치가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이제부터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일단은 상패 적격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 심사 대상으로 넘어가 있는데 금융시장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상황 자체는 진행상을 좀 지켜보면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거 신라젠 케이스에서도 소액주주들에 대한 상황 때문에 결정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게 결정이 빠르게 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이 또 회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조하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이 되네요. 예.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좀 달라지는 게 많은 그런 시절입니다. 저희도 오늘 김 작가님, 진행자 마우스 클릭 소리가 크게 들리셨죠? 이게 스튜디오가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작은 방에서, 손님은 큰 방에서 따로따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에서 마이크에서 마우스까지 좀 가까워서 소리가 들렸나 봐요. 조심할게요. 3283님도 오늘 박연미 아닌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하셨는데 저 맞습니다. 저 맞고요. 페이스 실드를 치고 그걸 하고선 방송을 해봤더니 소리가 울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가능한 꽁꽁 싸매고 하고 있는데 얼른 저희도 다 벗어 던지고 방송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수가 사실 금융시장에도 잔뜩 들이온 게 요즘의 현실인데 2020년만 해도 사실 이런 장은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시장이 연전 연패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고민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십시오. 제가 이분 한 10년 봤는데 이분이 읽어주시는 시장의 흐름이 거의 틀림이 없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가 돈의 신호 포착하는 법 알려드릴 거거든요. 얼마 전에 새 책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를 출간한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수인사로 멀리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대표님 지난번에 저희 가을에 만났을 때는 EAR 리서치 대표님이셨어요. 그래서 네네. 귀로 듣는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로보어드바이저를 꿈꾸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더 우리 대표님도 업그레이드가 되셔서 돌아오신 건데
이번에 책 내신 거 이런 것들 보면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예측해야 돈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주식도 약하고 원화도 약하고 채권도 약한 이런 상황에 돈의 흐름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안타깝게도 돈들이 달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지금 조금씩 이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뭐 방송에서도 잠깐 이야기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하니까 사람들이 마음 편한 게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중앙은행 금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 세계 돈의 흐름은 죄송합니다. 전 세계 돈의 흐름은 결국 미 연준 중앙은행 중에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중앙은행인데 거기서 금리를 한 번에 0.25도 아니고 0.5%씩 올린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지금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달러가 제일 마음 편해 이러면서 돈들이 달러로 가고 우리나라 환율도 금세 또 1달러에 대해서 1,200원까지 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과 여러 가지 변수 그리고 오미크론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중첩이 돼 있는데 정작 홍 대표님이 예전에 돈 좀 굴려봅시다라고 10년 전에 내셨던 그 책하고 이번 책하고 탑다운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 이 부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상황이 달라져도 유효하다고 말씀하신 이 탑다운 투자 전략이라는 게 뭔가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경제지표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쉬워요. 경제지표는 저희도 보거든요. 물가도 보고 GDP도 보고 맞습니다. 산업활동 동향, 뭐 수출입 동향 다 보는데 이게 각자 숫자는 알겠는데 조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읽으면 돼요? 제일 쉬운 건 환율이에요. 환율. 그러니까 지난해 이맘때 환율만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지난해 이맘때 환율이 얼마였냐면 1,100원 밑에 있었어요. 정말 굉장히 옛날 일 같습니다. 1,100원 밑에 있었던 환율이 지금 얼마냐면 1,200원이니까 환율이 100원 올랐죠. 그러니까 100원이 올랐다라는 건 우리 원화 값은 떨어졌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환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계속 상승률이 올라간다. 상승폭이 커진다. 이럴 때는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에 투자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환율이 막 상승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탈하거나 또는 한국 투자자가 나 이제 국내 주식 안 해 이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의 심리 변화가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또 돈의 흐름 중에 하나가 무역 수지죠. 요새 우리가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최근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넣기 너무 무섭잖아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이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의 공급이 줄어요. 즉 환율이 올랐습니다라는 거는 두 가지 다 있죠. 돈이 나간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돈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좋을 게 없죠. 반대로 2020년 한 3, 4월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환율이 막 1,300원 갔다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해 10월 정도에는 1,13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환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떨어진 데 이어서 깨고 내려간다 그럴 때는 아무리 시장이 불안해 보이고 애들 되게 불안했어요. 그죠? 맞아요. 뭐 특히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있을 정도로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덮쳤잖아요. 그런 시기지만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내가 모르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도 좀 해야 되는. 지금은 안타깝게도 환율이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 것 또는 올라가는 탄력 자체는 아직 안 멈춘 것 같으니까 조금 시장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이 탑다운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우리 그냥 은행 가면 환율 나오고 또는 신문 보면 방송 들으면 환율 나오는데 하나만 더 하자. 작년 이맘때 얼마였나? 1년 전 이맘때하고 비교를 해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지금 시장이 약해서일까? 홍춘옥 대표님 목소리가 고막 남친 같아서 너무 좋기는 한데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홍 대표님 그동안 혹시 투자해서 좀 속상하셨던 건 아니죠?
속상합니다. 아, 대표님은 이런 장에서도 항상 연전연승 아니세요? 연전연승하다가 좀 빨리 샀어요. 아, 그래요. 약간 그 좀 못된 마음인데 이런 전문가들도 약간 연전연승하다가 좀 그 주춤하셨다고 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요. 다 힘들어요. 근데 이럴 때는요, 그 대표님 아까 저희가 머니무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돈이 이제 따박따박 이자 나오는 대로 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럴 때 조정하고 싶죠. 근데 어떤 기준으로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예, 첫 번째가 환율이었고요. 왜 환율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주식이나 뭐 부동산을 또는 채권을 사고 있다가 우리 경제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 달러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달러로 바꾸는 종류가 한국 주식 팔아서 미국 주식 갔더니 최근 미국 나스닥 빠지는 거 보고서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간밤에도 3%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도 사실 미국 장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계좌 녹은 걸 보면 저도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세요? 이제 그럴 때 좀 도움이 되는 게 채권 투자죠. 특히 달러를 채권을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하나는 만기가 긴 거, 30년짜리, 10년짜리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달러 예금 금리처럼 당장 금방 찾을 수 있는 단기채도 있거든요. 이런 데다가 좀 투자를 해놓고 있는 입장이라면 지금 많이 벌었거든요. 이게 이제 현실이죠. 그러면 너무 많이 성과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그냥 가정입니다. 네. 5천만 원을 원화 5천만 원, 달러 5천만 원에 투자를 해놨는데 원화는 녹았어요. 근데 달러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달러를 좀 사놨으니까. 녹았다는 말씀이 가슴에 스며드네요. 그렇게 공감을 표시하니까 저도 이렇게 더 오늘 아침에 충격이 큰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달러가 투자를 해놓으면 우리가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네. 예를 들어 4천만 원 되고 6천만 원 됐어요. 그럴 수 있겠죠.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투자라는 게 지금 점점 환율은 올라가고 달러를 더 사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게 또 너무 한쪽으로 기울면 달이 차면 결국 기울듯이 우리 종알도처럼 지난 다음부터 달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어떤 이런 스위칭 한 번에 달러를 탁 사고 주식을 사는 건 호쾌한 맛은 있지만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접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진짜요? 아니 저도 자산이 좀 쌓이기 전에 또 젊을 때는 저도 스위칭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덕분에 잘 다니던 증권회사도 그만두고 제 회사를 차린 거 아니겠어요? 그랬었는데 점점 자산도 쌓이고 또 더 나가서 내가 아무리 시장을 분석한다고 그러지만 이건 한계가 있다라는 걸 조금은 인정하게 되면 투자를 하더라도 약간씩 나눠서 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걸 이제 저희들은 리밸런싱이라고 부르는데 비율 맞추기, 뭐 원래 계획했던 비율 맞추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5로 다시 돌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달러를 지금 1,000만 원 벌었잖아요. 달러 투자해서. 네. 그러면 그 1,000만 원 번 걸 불쌍한 한국 주식도 좀 사고 한국 채권도 좀 사는 식으로.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위칭, 달러 사라는 신호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는 거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기 위한 돈인데 한 방에 하는 게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너무 달러 일변도로 가고 있고 전 이코노미스트니까 또 달러 좋은 건 알지만 사람들의 쏠림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그래 내가 여기 1,000만 원 벌었으니까 300만 원만 이번에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12월 말에 조금 환전하고 또 1월 말에 조금 환전하고 해서 계속 사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녹았다 그랬잖아요. 정말 요즘 저도 네. 마음의 공감이 많이 됩니다. 예. 전문가들도 어렵다고 느끼는 불수능 같은 장인데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지난해 가을에 저희 방송에 오셔서 홍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럴 때는 대안으로서 어떤 투자가 있을지 향후에 시장이 바뀔 그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 대안으로서 저는 달러화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저 그때 투자했어요 하신 분들은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 올라오는데 달러는 강세, 미국 주식은 어렵고 달러 자산 투자를 지금이라도 고려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예, 타이밍은 저도 모르고 우리 모두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재밌는 책을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경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언제쯤 변화가 올 거라는 것도 전망이 가능하다. 근데 둘 다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유명한 분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전설적인 연준 의장님인 폴 볼커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분을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이런 그 전 세계를 떨쳐올린 연준 의장님도 타이밍과 방향을 다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타이밍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한 3월, 4월 정도 지나면 환율의 급등세가 조금 진정되지 않겠나. 차라리 그때 한번 또 매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환율이 너무 급등하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 환율이 저는 좀 부담스럽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조금 달러로 번 걸 한국 주식 사고 있는 입장이니까 저는 이렇게 솔직해요. 그래서 또 3, 4월 지나고 나면 시장이 또 여름에는 좀 진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3, 4월을 좀 낙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별게 아니고요. 그때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러시아군들이 이 해빙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빙하와 그 산에 쌓여 있는 눈들이 녹을 때는 우크라이나의 그 넓은 벌판이 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유명한 사이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성능 좋은 전차가 그 뻘밭에 들어가더니 꼼짝도 못하고 빠져서 결국 주변에 크레인이 와서 건져내더라고요. 그만큼 전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고속도로로 달려가면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건 일렬로 그냥 그 자리가 무덤이 돼버리는 경우를 그렇죠. 우리 예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라크 전쟁 때 그때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가 한 번에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있죠. 여기 두 번째 좋은 점이 또 3월 15일 미국 금리 결정 회의가 있어요. 이거 뭐 분명 악재죠. 악재지만 또 우리가 한데 이렇게 외부 충격을 받고 나면 맷집이 생기잖아요. 여기 또 우리 대선도 있고 네. 여기에 또 오늘 잘 이야기하셨지만 3월 결산 앞두고 상장 폐지 이야기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불안 요인들이 대략 3월에는 다 나오면 해소가 되는군요.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라는 건 결국 실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경제 분석가니까 우리 1, 2, 3월 이 1분기 실적이 4월에 나오는데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되게요? 예, 상당히 제가 봐서는 업종별로 괜찮은 업종이 많이 보여요. 작년에도 사실은 실적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하반기에도 보면. 근데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진 회사가 제법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 같은 회사인데 돈을 이렇게 잘 벌었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게 매치가 안 돼서 투자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곤란하다 싶으실 텐데 이번엔 좀 믿어도 됩니까? 저를 믿으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저도 틀린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빨리 샀어요. 네. 그래서 12월에 환전해서 1월에 사고 1월에 환전해서 또 2월에 사고 그래서 지금 저도 손실을 보고 있는 주제에 뭘 방향을 말할 수는 없는 거고 타이밍 오른다 아니다라는 자는 저도 모릅니다만 한 3, 4월 정도에는 이런 아주 악재가 끝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징후들이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업 실적이 좋으면 왜 좋으냐 하면 그 회사가 주주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줄 수 있거든요. 고생했다. 네. 당신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배당을 준다든가 자기 회사 주식을 좀 사서 속아간다든가. 근데 그걸 하는 회사가 있고 안 하는 회사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주주를 좀 중시하는 주주들이 힘들어하면 제가 그래도 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매크로 측면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이벤트 끝나고 나면 지표들이 조금 반등할 여지들은 있는 그 봄철이 아닌가 싶어서 타이밍만 놓고 보면 한 3, 4월 지나면 또 달러 살만한 시기들도 그때는 정말 이런 시기 위험이 올 때 달러가 보험이라는 걸 뒤늦게 아셨지만 또 투자의 타이밍은 항상 좀 또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도 좋은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저는 제 포지션이 팔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그죠?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여기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이걸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주식에 약간 들어갔어요라고 하셨는데 전 사실 좀 놀랐어요, 대표님. 장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도 물을 타야 하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하나 아예 그 앱을 지우고 이 살아생전에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다들 굉장히 고심하시는데 추가로 매입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용감한 투자 아닌가요? 예, 근데 제가 팁을 오늘 좀 가르쳐드리자면 네. 제가 모 연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모 연금이 살 때 한번 같이 사보세요. 연금을 따라가는 고투자 방식도 제법 안전한 걸로 추천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연금이 역대 주식을 제일 많이 샀을 때가 언젠가를 한번 살펴보면 2008년, 2011년, 2016년, 2020년 이렇게 4번이에요. 금융위기랑 유럽 재정위기랑 브렉시트 이슈 있을 때랑 다 논란이 됐던 그 시점이군요. 그래서 연금이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아니 당신들 주식 바치러 들었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거기서 일할 때는 그러지 않았고요. 왜 사냐 하면 싸니까.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서 이거 되게 좋은 가격인데 싶은 거죠. 그러면 그 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규모가 얼마냐 하면 이제 추정입니다. 한 150조, 160조 돼요. 네. 큰 돈이죠. 근데 그 연금이 주식을 살라 그러면 상한가가 돼요. 연못에 고래잖아요. 조그만 연못에 고래가 들어와 있는 꼴이어서 그렇죠. 다 보여요. 그래서 연금은 어떨 때만 주식을 살 수 있냐면 시장이 너무너무 힘들 때 사람들이 나 주식 다시 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과거 매입했던 행동을 싫어할 때 자기를 싫어할 때 이럴 때 들어와요. 아, 그러지 않으면 못 사거든요. 투자자들이 자기 혐오에 빠졌을 때 연금이 움직인다. 연금이 가는 길을 봐라.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최근 외국인들의 매매도 좀 있지만 연기금이 안 팔거든요. 느끼셨죠? 네. 안 팔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그 규정도 바꿨잖아요. 하도 많이 팔았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 내내 거의 한 1년 반 팔았거든요. 열심히 팔던 연기금이 최근에 매매 찍히는 거 보면 사는 날도 있고 그래요. 이건 뭘 뜻하냐? 그러니까 연금위에 계시는 분들을 하나의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프로 투자자가 그렇죠. 한국에서 제일 믿을 만한 프로 중의 프로들이 이제 안 판다.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 선수들이 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 싶을 때는 신호가 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펑펑 날아가는 게 아니라 좀 오르면 또 빠지고 오르면 좀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네. 물론 이게 어떤 분들은 누가 누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 게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 이거 다 보고하기로 돼 있는 거 아시죠?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벌써 2019년 일이네요. 오래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외환시장에 우리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암묵적으로 했었습니다. 구두 개입도 했고 사실 서면을 내기도 하고 조용히 점심시간에 사들여서 이른바 도시락 폭탄이라는 것도 있었죠.
제가 직접 겪었죠, 그거. 그게 금융위기 당시 상황인데 이게 막전막후에 저희가 전해드릴 말씀이 진짜 많거든요. 박사님, 우리 오늘 부동산 얘기는 시작도 못했잖아요.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불러주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 환율 얘기 그리고 타이밍 보라는 말씀까지 정리하고요. 지금까지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의 저자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오늘 출석 좀 불러볼까요? 로지, 레아, 유아 모두 출석하셨나요? 이분들 모두 잘 나가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이버 가수 아담 같은 그 가상 인간이란 얘기예요. SNS로 활동을 시작해서 광고 찍고 가수로도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요계까지 접수하려고 하는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들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서 왜 웃으세요? 아니 이미 뻗어나가셔 있으니까. 자, 스튜디오에 나왔는데 라디오 네.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여기서 한 지붕 두 가족 또 이렇게 방송하는 건 처음인데 최근에 롤링스톤 이런 데 기고하신 글 제가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코딩 투 김영대로 한국발 기사가 나갈 때 참 자랑스러워요. 우리 경제발전소 게스트시죠? 네, 잊지 않고 있습니다. 로지, 레아, 유아 이분들이 가수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아마 이분들이라고 참 하기도 아무튼 로지, 김래아 이런 가상 어떤 인플루언서들이죠. 이들이 그 소위 말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처음 활약하기 시작했을 당시에는 아마 이제 이런 식의 미래를 일반 분들은 많이 상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업계 관계자들은 아마 이제 이런 소위 테크트리라고 하죠. 여기서 SNS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보여주고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먹힌다, 이게 된다라는 시점쯤에 아마 가수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건 이제 많이들 예상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김래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원래는 그 LG 전자의 모델. LG전자의 새 제품으로 홍보하고 이런 이제 인플루언서로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미 SNS에서는 자기는 뮤지션이다라고 하면서 자작곡의 티저를 들려준다든지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설정이죠. 설정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뮤지션으로 데뷔한다라는 건 기정사실이었고, 근데 이제 구체화가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언급하신 한유아 씨 같은 경우는 YG의 자회사죠. YG K+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K-팝 커뮤니티 특히 YG와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또 YG의 팬들이 있죠.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팬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죠. 사실 살짝 또 경계도 하고 있고요. 경쟁 관계인가요? 경쟁 관계도 있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도 있지만 이런 것이 과연 앞으로 YG라는 혹은 기획사 혹은 그 같은 소속사인 블랙핑크나 이런 그룹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 이제 복합적으로 사실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일단 가장 많이 알려진 가상 인플루언서는 사람이냐 논란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궁금했던 너무 로지. 진짜 같아. 진짜 너무 진짜 같고 춤도 너무 잘 추고요. 이 로지 씨라고 해야 되나? 이거 호칭이 좀 헷갈려요. 가상 인플루언서인데. 로지 군은 아니니까. 로지 양. 네, 로지님이 곧 데뷔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사운드 리퍼블리카에서 2월 22일에 데뷔한다고 하는데 요 로지 씨가 데뷔곡인 Who Am I 티저도 공개를 했습니다. 요거 잠깐 듣고 올 수 있나요, PD님?
약간 그 보컬 음색이 그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 목소리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목소리를 프로듀싱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과거처럼 어떤 특정한 한 명의 가수, 그러니까 섀도우 가수죠. 가수가 존재해서 그 사람의 사실은 그 얼굴로서만 존재하는 가상인간이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목소리, 뭐 표정도 수만 가지 그 표정의 얼굴 근육 같은 것들을 이제 묘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목소리도 이제 다양한 소리들이 합성을 해서 사실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할 만한 특히 최근에 이제 MZ 세대 마케팅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소위 말하는 선호되는 그러니까 이 로지 씨의 목소리도 그 여러 개의 목소리가 그럼요. 그 블렌딩이 돼 있는 거예요. 블렌딩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정확한 그 테크닉이나 그 배합 같은 것들은 본인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영업 비밀이겠죠. 영업 비밀이죠. 네. 예. 그런데 그 최근에도 김래아 씨라는 이 가수가 나오면서 이 그 음악을 윤종신 씨가 이제 프로듀싱을 한다. 그러니까 미스틱 엔터테인먼트하고 그 MOU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래아라는 가수는 그 윤종신이 프로듀서하는 이제 첫 사이버 가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목소리를 프로듀싱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쭤보기도 했었어요. 이제 뭐 그랬는데 그 본인 그 말씀에 의하면 일반 가수, 실제 가수를 프로듀싱할 때보다 프로듀서의 관점에서 보자면 훨씬 자유도가 높고 그리고 훨씬 흥미롭고 되게 익사이팅하다. 자유도는 높겠죠. 일단 커버할 수 있는 음역대 한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테크닉 같은 것도 얼마든지 추가를 하면 되고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서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있지만 사실 그런 한계 자체는 무한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로지 씨 얼굴 보면 다들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어디서 본 듯도 하고 정말 예쁜데 정말 뭔가 완벽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굉장히 저런 얼굴은 뭐 눈은 또 누구 같기도 하고 뭐 코는 누구 같기도 하고 예쁜데 뻔하지 않고 뻔하지 않죠. 하지만 되게 소위 말해서 힙하고 그게 이제 AI의 딥러닝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실제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뭐 목소리까지도 이제는 그걸 모방을 한 뒤에 그거를 일종의 진화시키는 형태입니다. 이제 그런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K-팝 산업 혹은 이 아이돌 산업이 꿈꾸고 있던 이상주의, 아이디얼리즘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사실 예전에 사이버 가수 아담 있었잖아요. 아담은 사이버 가수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버추얼 가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때 사이버 가수 아담도 그 만화를 찍고 나온 그 비주얼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사랑에 빠진 분들도 계셨죠. MZ 세대가 가상 인플루언서를 대하는 방식은 훨씬 더 뜨거운 것 같은데 이게 현실감이 느껴져서 그들을 따라하고 그들이 광고하는 걸 구매하게 되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 로지 씨가 그 별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녀가 쓰는 물건, 입고 있는 옷, 뭐 들고 있는 가방, 심지어는 거기 촬영된 장소 같은 것들 물론 합성이죠. 네. 합성이지만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라이프 스타일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거를 내가 담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사실은 이제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것이 가지는 이제 장점이자 또 하나의 한계는 뭐냐면 사람들이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불완전한 존재야. 다만 완벽하게 보여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게 되는데 우리가 저 사람은 원래 가짜야. 저 사람이 완벽한 건 만들어졌기 때문이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플루언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MZ 제너레이션들이 우리 때와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네. 우리 세대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들은 이미 이 아바타라는 개념, 그러니까 나와 별개된 어떤 진짜 뭐 캐릭터가 아니라 나와 사실은 거의 동일한 아이덴티티 혹은 다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지만 그조차도 나라고 간주할 수 있는 이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나 혹은 온라인에서의 아바타라든지 이런 캐릭터, 부캐 요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런데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에스파 같은 그런 걸그룹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존재하고 메타버스 상에서 아바타가 존재하죠. 근데 앞으로는 메타버스 상에서의 아바타가 원 그룹이고 사람이 서브 그룹이 되는 그룹이 나올지도 몰라요. 저는 이게 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실제 사람은 필요가 없고
너무 리얼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상에서 안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인간이 사실 실제 아티스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도 저는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건데 저는 경제 전문 기자라서 그런지 이 와중에 가상인간이 돈을 많이 벌면 연말정산을 누가 하나. 연말정산도 물론이고 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윤리적인 문제도 있죠. 가상인간을 우리가 어디까지 소위 말하는 활용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도 그러면 가상 그리고 AI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게 되면 인권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딥페이크 기술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기존에도 문제가 됐었던 뭐 어떤 성적인 그런 묘사에서의 문제점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걸 권고하는 그 움직임이 있어요. 아직 그게 법제화가 된 건 아니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저는 기술의 속도는 사람의 그 대처보다 빠르기 때문에 빨리 그런 부분을 준비하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또 이 자리에서 가상인간의 인권과 탄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항상 기술과 윤리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분들 말고 최근에 유튜브에 또 커버곡을 올리는 루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가상 인플루언서 루이라는 분이 최근에 커버곡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이 노래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You know I glow up. Hey,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ining through the 이 목소리는 최근에 신인 그룹 시그니처 보이프렌드 부른 그 목소리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노래는 그 누가 대신 불러줍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블렌딩한 목소리로 아니면 음계를 만들어냅니까? 이 경우는 실제 가수가 존재하죠. 아, 그래요? 실제 가수가 존재하고 그 사람의 얼굴에다가 그 합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버추얼로서의 부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AI 그 얼굴 데이터 같은 것들을 실제 사람 얼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딥페이크 같은 형식으로요. 그래서 목소리나 사람은 실제 존재하지만 그 우리가 보여지는 이 캐릭터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방금 들으신 노래가 잘 아시겠지만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걸 커버한 곡인데 저는 그래서 이 커버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AI가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잠깐 돈 주고 네 목소리만 쓸게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되게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도 들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AI가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곡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작곡도 하죠. 작곡도 합니다. 웹소설도 쓰고 웹툰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상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투자도 많고 엔터 산업에서 많이 키우고 있으면 이쪽이 실제 사람 연예인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고 판단했을 텐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나이를 들지 않죠. 아, forever요. 네, 우리가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만은 아이돌의 수명은 나이와 관계가 있다라는 그쵸. 거는 뭐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이 나이가 든 것들을 뭐 기존에는 의학의 힘을 빌어서 메이크업의 힘을 빌어서 혹은 컨셉의 힘을 빌어서 한계가 있죠. 예, 하지만 이제 한계가 있죠. 네. 하지만 이제 버추얼 아이돌은 우리가 그 나이조차도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늘 리즈 시절의 미모 그 기량을 늘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군 문제가 또 걸려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또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다들 아마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 점에 이제 집중하고 있을 것 같은데 스캔들에서 자유롭다.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스캔들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그 가상인간이 존재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 뒤에는 사람이 있고 그 만드는 사람들 프로듀서들의 애티튜드나 세계관이 녹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스캔들에 자유롭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스캔들로부터 좀 안전한 그런 스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이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가요계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지 얼마나 인기를 끌게 될지 요거 좀 궁금해지는데 우리에게 김영대 평론가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같이 탐구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9,831명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우리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발전.